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사전 투표 얘기부터 해봐야죠. 예, 사전 투표의 총력전입니다. 오늘 6시부로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 오늘부터 언제까지죠? 오늘 내일 이틀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전국에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게 좀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저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이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샘플이거든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른 7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7장이 쭉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지에는 교육감들만 쭉 모여 있고 예. 어떤 용지는 도지사나 뭐 서울시장 같은 또 뭐 광주시장 같은 이런 광역단체장 이름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죠. 예. 예, 교육감은 번호가 없습니다. 맞아요. 교육감은 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가 없다라는 거를 아셔서 어느 후보를 찍을지 분명히 왜냐면은 정당 기호만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오늘 1번 찍어야지, 2번 찍어야지. 예. 교육감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육감은 네. 정당 이름 안 써 있고 기호도 없고 심지어 투표용지를 이렇게 순환해서 배치한다면서요. 예. 앞 사람이 유리할까봐 다 이렇게 앞자리를 돌아가면서 준대요. 자, 7장을 받게 되는데 특정 지역은 8장을 받죠. 보궐선거가 열리니까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을 네. 여기는 8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은 밖에서 뭐 엄지 손가락, 엄지척 뭐 이런 거 V자 이런 거 다 허용되고요. 그 투표 기표소에서 사진 찍는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 망 열고 들어가서는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 나와서 밖에서는 뭐 V를 하든 엄지척을 하든 뭐 뭐를 하든 다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좀 이제 관건인데요. 네네. 오늘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확진자. 안 돼요. 예, 확진자 안 되고 내일인데 내일도 오후 6시 20분부터 가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나오면 안 되고요.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왜 6시 20분이냐면 6시에 끝나는데 동선 겹칠까 봐 확진자하고 일반 투표자하고 마지막까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후 6시 20분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왜 대선 때는 무슨 소쿠리 투표 이래가지고 난리가 한바탕 났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서 이제 소쿠리로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건데 예. 이번에는 장소는 같이 한다면서요. 똑같은 곳으로.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감염될까봐 투표 용지도 이렇게 직접 기표하면 못 넣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직접 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예요. 예. 시간을 달리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만약에 갑작스럽게 확진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됐다라는 통지 문자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기존에는 그냥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를 기존 확진자는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야 지도부가 오늘 다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많이 갈 건데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가 좀 다들 동선에 좀 정치학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인천 계양 을에 갑니다. 거기서 사전 투표한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을이라면 지금 저 윤형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붙은 거기 예. 보궐선거지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래서 오늘 유세까지 인천 계양을 해서 집중적으로 내일까지 한다라고 그래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원도 원주에 가서 이제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울산시장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오늘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이촌동에서 하는데 이게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지하와 뭐 이런 거를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쪽에 가서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재명 뭐 후보는 당연히 인천 계양을 해서 하고 막판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충북, 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광주 뭐 이렇게 각각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전 투표를 지금 양당 모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해야 이긴다. 이제 이런 슬로건까지 아예 내걸고 뛰고 있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이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이 갈등 내홍이 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일단 어제 그 오후에 일정들의 선거 유세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둘 다 있었는데 네네. 둘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거의 해석을 놓고 둘이서 특히 이제 그 같이 만나는 그것도 청계광장에서 있었어요. 하는 그 대규모 유세에서 예, 청계광장이 둘 다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서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서 안 나온 거냐, 아니면은 모처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지금 뭔가 이 봉합을 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냐, 각가지 이제 추측이 나왔어요. 아, 여기는 진짜 중요한 유세고 대규모 유세라서 당연히 톱은 그러니까 투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거 뭐야? 마주치기 싫어서 안 나온 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데서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제 요 얘기가 어제 해석이 분분했는데. 예. 근데 민주당 쪽 얘기로는 어쨌든 두 비대위원장이 서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 상황을 좀 조속히 매듭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이를테면은 두 사람이 같이 나와서 뭔가 어떤 뭐 당의 혁신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는 선언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하고요. 어제 특히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윤호중 네. 비대위원장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우원식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아니면 오후쯤에 이게 뭐가 나올지 민주당에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두 톱이 그러니까 박지원, 윤호중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지금 어디도 정확히 보도가 된 게 없는데 저희 지금 스튜디오 밖에 비대위원 중 한 명 최입의 비대위원이 아마 지금쯤 도착을 해서 계실 거예요. 최입의 비대위원은 뭔가를 아시겠죠. 최입의 비대위원에게 제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은 변수들, 최대 변수, 지금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예.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실시하는 건 발표도 못해요.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그럼 아무래도 투표율이고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높느냐를 이제 각 당에서 사활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20.14였거든요. 네. 이게 2014년보다 8.65% 높아진 수치인데 2017년 대선에서는 26%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엄청 거의 50%에 육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일단은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다만 이게 어떤 뭐 변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샤이 진보를 조금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 샤이 진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열세거든요. 열세이다 보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언더독 효과를 좀 기대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약자한테 좀 표를 몰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판세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이제부터는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할 수 없는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직전에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각종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예. 근데 거의 다 비슷해요. 물론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당의 우세가 몇 곳인지는 거의 다 모든 여론조사가 같더라고요. 예. 볼까요? 예. 일단은 방송 3사에서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SBS, KBS, MBC가 입소스 한국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 1만 4,020명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접전 두 곳, 접전 두 곳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자, 같아요. 하나하나 볼게요. 예. 먼저 여당 국민의힘 우세 지역 몇 곳? 국민의힘이 8곳? 9곳. 9곳. 네. 예. 자, 광역단체장 기준입니다. 17곳 중에 국민의힘 우세 9곳, 민주당 우세 4곳이네요. 4곳. 그리고 나머지 4곳은 경합이죠. 예. 경합인 광역단체장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인천시장, 경기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예.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서도 초경합이 있어요. 어디예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39.1, 김은혜 37.7 그래서 1.4% 포인트 차로 경합 중이에요. 근데 요건 지금 우리가 방송 3사 조사만 본 건데 다른 조사도 다 지금 경합이죠, 여기. 다 모든 게 다 경합입니다. 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이춘희 시장이 후보가 38.5,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40.4 여기에서도 1.9% 포인트 차. 여기 초경합이고요. 예. 그냥 경합 정도는 인천 예.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35.8, 유정복 39.9 여기는 4.1% 포인트 차. 그리고 대전도 허태정 민주당 40.4, 이장우 36.1 그래서 4.3% 포인트 차로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 있고요. 지방선거는 그렇고
이제 오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열리잖아요. 여기 판세 어떤가 봤더니 여기도 국민의힘이 원래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곳 4곳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대로 우세. 민주당이 지역구였던 가지고 있었던 3곳은 경합 이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민주당이 좀 다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전으로 예상됐던 충북, 충남, 강원 같은 경우에는 다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금 결과가 나와서 좀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1, 2부 내내 이 뭐 선거 얘기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가죠. 지각 변동 2개 판결. 중요한 판결 2개 나왔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그리고 윤창호법. 그렇죠?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연구기관에 재직했던 사람이 이제 임금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깎였는데 이게 부당하다라고 어허. 했는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 노동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어떤 수주 목표액이 자기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깎였는데 오히려 자기가 실적이 더 좋은데 왜 나를 임금 피크제로 이렇게 임금을 깎느냐, 이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회사마다 피크가 꺾이는 그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55세에서 꺾였나 보죠. 예, 예. 근데 나보다 젊은 사람들, 임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보다 목표 성과물은 더 낮다. 낮은데 예. 더 잘하는 내가 왜 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이제 원고 측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판결의 이제 의미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네. 일단은 노동계와 재계는 굉장히 이제 환영과 반대, 우려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노동계 한국노총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은 청년 일자리 느는 거는 별거 없었고 노동자 임금만 삭감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금 피크제의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다. 고령자 고용 불량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 일자리 줄어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임금 피크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취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령 노동자의 그 정년을 더 연장을 하든지 소위 말해서 반대급부로 뭔가 주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임금 피크제가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 약간 독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공공기관들이 특히 다 도입을 했는데 정년이 원래 60세였어요. 네. 근데 60세를 그대로 두는데 임금 피크제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네요. 청년 일자리 늘리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이 일자리도 안정되게 끝까지 보장해줘라 이런 거였는데 취지는 잘 살리지 못하고 임금만 깎이더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대법원의 뜻에 따라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면 취지 잘 살리면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런 곳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가적으로 줄 소송이 이어질 거예요. 내가 임금 피크제로 손해 봤다라는 사람들. 이게 네. 또 하나 어제 언론에서 잘 못 짚은 게 있는데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면은 삭감이 되죠.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산하냐면 내가 퇴직하기 직전에 3개월의 평균 연봉을 가지고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내 퇴직금이 깎이니까 임금 피크제 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고 한다라면은 단순히 월급을 돌려받는 소송이 아니라 나 퇴직금까지 덜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 줄 소송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소송으로 뭐 줄 소송으로 지금 이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임금 피크제 위헌 판결 크고 윤창호법은 어떻게 위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게 윤창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반복, 음주 측정 거부 반복, 예. 반복하면 가중 처벌. 그래서 반복된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게 사실 작년에도 나왔어요. 근데 재차 이제 위헌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7대2로 위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 10년 전에 음주운전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두 기간이 이렇게 먼데 이거를 가중 처벌하는 게 과도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무거운 범죄라는 거를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은 헌재 재판관들은 대부분 이거는 과잉 처벌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판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제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교육부 장관 자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한 두 사람에 대한 인사가 여성으로 채워진 것.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 짧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희 전 의원 그리고 차관급인 식약처장의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네. 낙점했는데 모두 여성이라서 네. 최근에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게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장까지. 요 얘기는 오늘 2부에 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